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예상치 못한 배신과 어떻게 한 사람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제목은 새벽 3시, 아픈 날을 두고 시어머니가 신우이에게 전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그의 약을 독약으로 바꿨어. 머지않아 우리 가족이 이 모든 자산과 호화로운 집을 차지하게 될 거야. 피가 거꾸로 솟았다. 다음 날 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충격에 빠져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만들었다. 입니다. 이야기가 정말 긴장감 넘치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아래에 여러분의 이름과 도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왔어요라고 써주시면 누가 준비되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은 킹사이즈 침대 위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머리는 어지러웠으며 목이 아팠습니다. 꼼짝없이 누워지는 지 벌써 3일째였습니다. 남편 민주는 일주일간의 해외 출장을 막 떠난 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연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감기일 뿐이라고 여겼지만 열은 내리지 않았고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이 시어머니인 김 여사의 이름을 표시하며 진동했습니다. 서연은 손을 뻗어보았지만 너무 힘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김 여사가 죽과 따뜻한 물 한 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는 흰색 알약 병과 몇 가지 비타민이 놓여 있었습니다. 얘야, 좀 괜찮니? 김 여사는 침대 옆 테이블에 쟁반을 놓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어지러워요, 어머님. 그래도 좀 나아졌어요. 다행이구나. 기운내게 죽 좀 먹으렴. 그리고 이 약도 먹고. 김 여사는 흰 알약 한 알과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민준이가 방금 전화했는데 걱정이 태산이더구나. 내가 네가 나을 때까지 돌봐줄 거라고 했지. 서연은 감동했습니다. 평소 과묵하기로 유명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다정하게 챙겨주다니. 그녀는 항상 음식을 가져다 주고 화장실 가는 것을 도와주었으며 제 시간에 약을 챙겨 먹도록 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잘해주세요.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의무인걸, 얘야. 넌 내 딸이나 마찬가지잖니. 밤은 깊어갔습니다. 서연의 방불은 꺼지고 희미한 수면등만 남아있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으려 했지만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무겁고 깊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경 서연은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바싹 마르고 갈증이 심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길에 김 여사가 전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 속삭임 같았지만 조용한 집 안에서는 그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미나야, 어떻게 돼가니? 김 여사의 목소리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부엌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전화하는 김 여사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약 바꿨어. 어쨌든 이건 꼭 해야 해. 서연이가 알면 안 돼.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약을 바꿨다고? 무슨 약?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문틈으로 더 가까이 엿보았습니다. 그의 약을 독약으로 바꿨어. 머지않아 우리 가족이 이 모든 자산과 호화로운 집을 차지하게 될 거야. 김 여사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고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밀려오는 메스꺼움을 참으며 벽에 기댔습니다.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그동안 착하다고만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자신을 독살하려 하고 시누이 미나까지 연루되어 있다니. 서연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 있는 약병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매일 자신을 낫게 해줄 것이라 믿고 먹었던 알약들이 사실은 독이었습니다. 착한 얼굴을 한 김 여사는 그동안 서서히 자신을 독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김 여사의 모든 관심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가져다 준 죽,
따뜻한 물, 그리고 항상 챙겨주던 약. 그 모든 것이 연극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악한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연극. 왜, 어머님이 이런 짓을? 서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여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해외에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만약 깨어나지 못했다면? 만약 그 약을 끝까지 다 먹었다면? 그녀는 지금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열 때문이 아니라 깊은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침대 옆 탁자에 있는 모든 약, 특히 김 여사가 가장 자주 주었던 흰 알약을 사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진들을 사립탐정인 친구 지훈에게 보냈습니다. 지훈아, 이 약 좀 확인해줘. 중요해. 서연은 짧게 썼습니다. 잠시 후 지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빨리 전화해. 서연은 답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이것부터 확인해줘. 돈은 송금할게. 메시지를 보낸 후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그 약을 계속 먹거나 적어도 먹는 척해야 했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김 여사가 의심할 것이고 그들의 계획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생각은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이기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민준을 위해,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전 여기서 죽지 않아요, 어머님. 전 싸울 거예요. 서연은 불타는 결심으로 속삭였습니다. 서연의 손은 여전히 떨렸고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적셨습니다. 더 이상 열 때문이 아니라 뼛속까지 파고드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김 여사의 말, 그의 약을 독약으로 바꿨어라는 문장이 고장난 카세트 테이프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의 약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상징으로 변해버린 무고한 물건들. 이건 평범한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이 설치한 함정. 서연은 눈을 감고 전쟁의 북소리처럼 울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계속 약을 먹는다면 그녀는 서서히 무력하게 죽어갈 것입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김 여사는 분명 의심할 것입니다. 김 여사의 스파이인 딸 미나도 곧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은 다른, 어쩌면 더 잔인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아니, 죽을 수 없었습니다. 죽어서는 안 됐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가족으로 여겼던 사람의 손에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 민준이 곁에 없을 때는 더욱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불타는 분노와 증오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휴대폰을 들어 지훈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그는 믿음직한 사립탐정이었습니다. 새벽 3시, 무례한 줄 알았지만 이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아, 세상에,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리잖아. 무슨 일 있어? 지훈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에 힘을 주려 애썼습니다. 지훈아, 내 말 잘 들어. 내 도움이 필요해. 오늘 밤 당장. 지훈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서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엿들은 속삭임, 독약이라는 단어, 언급된 김 여사와 미나의 이름, 그리고 이미 보낸 알약 사진들까지.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장난 아니지? 독약이라니. 지훈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100% 확신해, 지훈아.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 그들은 우리 집과 모든 자산을 차지할 계획이야. 증거가 필요해, 지훈아. 내 도움이 필요해. 알았어. 진정해. 당황하지 마. 내가 바로 법의학 연구소에 있는 친구들한테 연락할게. 그 알약 샘플을 보내야 해. 하지만 병 전체를 보내지 말고
알약 하나만 꺼내서 작은 비닐봉지에 넣어. 맨손으로 만지지 않게 조심하고. 그리고 내가 퀵서비스 기사를 너희 집 대문 앞으로 보낼게. 그 후에는 평소처럼 행동해. 네가 뭔가 안다는 걸 절대 티내지 마. 서연은 지훈이 볼 수는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근데 이 약은 어떡하지? 어머님이 곧 다시 와서 주실 텐데. 대체할 약이 필요해. 서연아, 절대 그 약 다시 먹지 마. 약국에 가면 모양이랑 색깔이 똑같은 비타민 많이 팔아. 내일 아침에 어머님한테 뭘 사다 달라고 하거나 밖에 있는 과일이 먹고 싶다고 해. 잠시 빠져나가서 대체할 비타민을 살 수 있도록 아무 핑계나 대. 어머님이 의심할 여지를 절대 주지 마.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그녀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하나 더, 지훈이 말했습니다. 영상과 음성 증거가 필요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야 해. 내가 최첨단 장비를 갖춘 팀을 보낼게. 하지만 설치는 내가 해야 해.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 알았어. 이해했어.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웅장한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근데 강력한 수면제 한 알도 준비해 줄 수 있을까? 어머님한테 필요해.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지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연아, 그거 위험한 거 알지? 죽이려는 게 아니야, 지훈아. 그냥 깊이 잠들게 할 거야. 카메라 설치하고 약 샘플 채취할 시간이 필요해.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지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다 준비할게. 내 몸 회복을 위해 영양제랑 멀티비타민도 사다 줄게. 이제 쉬어. 아주 아픈 척해. 그들이 내가 강하다는 걸 보게 해서는 안 돼. 내일 아침에 보자, 서연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역겨운 눈으로 약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독약 알약을 숨길 곳을 찾았습니다. 김 여사가 알약이 사라진 것을 눈치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지갑에 알약을 넣고 가장 아래 서랍의 옷더미 밑에 숨겼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다시 침대에 누워 호흡을 가다듬으려 노력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불타는 결의가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아침 7시 김 여사는 아침 식사 쟁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네가 좋아하는 죽을 준비했어. 어서 먹고 빨리 낫자. 서연은 힘없이 미소 지으려 애썼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잘해주세요. 근데 죽이 좀 싱겁네요. 냉장고에 사과 있나요? 사과가 너무 먹고 싶어요. 김 여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 있지. 크고 빨간 사과 말이지. 내가 깎아줄게. 아니에요, 어머님. 냉장고에 있는 사과는 다 떨어졌어요. 슈퍼마켓에 가서 새로 사와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걸을 힘이 없네요. 서연은 일부러 아주 힘없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 안 돼. 얘야, 넌 아무 데도 가면 안 돼. 내가 사다 줄게. 여기서 기다려. 알았지? 김 여사는 즉시 가방을 들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몸은 약했지만 아드레날린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들고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카카오 택시를 불러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마치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약국에서 그녀는 비타민 알약들을 꼼꼼히 비교했습니다. 다행히 김 여사가 준 알약과 모양, 색깔이 거의 비슷한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병을 샀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추천한 멀티비타민과 영양제도 샀습니다. 그 후 초소형 카메라를 파는 작은 가게로 향했습니다. 방구석에 설치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카메라 2개를 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가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포장해둔 알약 샘플을 건넸습니다. 지훈이 보낸 고용량 수면제도 받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뒷문으로 다시 몰래 들어왔습니다. 김 여사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얘야. 줄이 길었어. 자, 사과야. 어서 먹어. 김 여사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죽과 사과를 먹는 척 했습니다. 그 후
김 여사는 다시 그녀가 독약인 줄 아는 알약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혼자 먹어도 될까요? 잠깐 자고 싶어요. 오, 물론이지, 얘야. 쉬렴. 난 아래층에 있을게. 무슨 일 있으면 부르렴. 김 여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나가자마자 서연은 독약 알약을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준비해둔 비타민 알약 하나를 꺼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그리고 자는 척했습니다. 밤 11시 김 여사는 서연의 상태를 보러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여사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자 서연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보낸 수면제를 가져와 가루로 만든 뒤 김 여사의 차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김 여사가 차를 어디에 두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루를 김 여사의 차에 넣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하나는 천장 구석에, 다른 하나는 고민형 안에. 그녀는 싸워야 했습니다. 전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패배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진정되기를 거부했지만 두 개의 초소형 카메라는 깔끔하게 설치되었습니다. 하나는 김 여사가 거의 만지지 않는 낡은 고민형 안에, 다른 하나는 민준의 사진 액자 뒤에 숨겨졌습니다. 두 카메라는 그녀의 휴대폰과 직접 연결되어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거실과 부엌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발걸음 소리, 속삭임 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의 심장을 세차게 뛰게 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김 여사는 환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닭죽 한 그릇을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서연이 항상 좋아하던 메추리알 조림까지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자, 얘야, 널 위해 특별히 죽을 끓였어. 어서 먹고 빨리 나아야지.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 쟁반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죽을 삼켰습니다. 김 여사의 세심한 시선 아래 그녀는 마치 막 덮치려는 고양이에게 감시당하는 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나가자 서연은 즉시 준비해둔 비타민 알약을 꺼내 시어머니가 준 독약 알약과 바꿨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가 돌아왔을 때 그녀 앞에서 비타민을 삼켰습니다. 김 여사의 미소는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것이 거짓의 가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은 너무나 느리게 흘렀습니다. 매일 서연은 완전히 낫고 싶은 욕구를 참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열이 있고 기운이 없으며 김 여사의 도움이 필요한 척했습니다. 이 연기는 그녀의 에너지를 소진시켰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김 여사가 점점 더 불안해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김 여사는 미나에게 더 자주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그들의 대화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연은 그들이 좌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시계가 11시를 가리킬 때 서연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휴대폰을 잡고 카메라 앱을 열었습니다. 김 여사와 미나가 소파에 가까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휴대폰은 테이블 위에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서연 언니가 아직도 마비되지 않는 거죠? 약 용량이 부족한가요? 미나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량을 늘렸는데 왜 아직도 버티는지 모르겠다. 매일 약을 줬는데 벌써 효과가 나타났어야 했는데 혹시 의심하는 건 아닐까?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니. 그 언니는 멍청해요. 어떻게 알겠어요? 미나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기억해, 이 집은 우리 것이 될 거야. 그의 자산, 민준이의 고급 차들, 전부 우리 것이 될 거라고. 민준이는 호라비가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네, 어머니, 기억해요. 하지만 무서워요, 미나야. 만약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민준이가 의심할 거야. 경찰이 우리를 조사할 수도 있어. 걱정 마세요, 어머니. 그 약은 즉사시키지 않아요.
서서히 마비시킬 뿐이에요. 그리고 천천히 죽게 되겠죠. 모든 것이 희귀병처럼 보일 거예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미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고 서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연이가 죽고 나면 민준이는 분명 충격을 받을 거예요. 어머니께 의지하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모든 자산을 관리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변호사를 지정해서 상속을 처리하고 민준이에게 모든 자산을 어머니나 우리 이름으로 이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우린 부자가 될 거예요, 미나야. 김 여사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서연은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서연은 그 모든 대화를 녹화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를 찔렀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재산뿐만 아니라 민준의 삶까지 파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고 싶어 했습니다. 서연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증거. 그녀는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김 여사가 식료품을 사러 잠시 나간 사이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지훈의 이름이 떴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결과가 나왔어. 지훈의 목소리는 전화기 저편에서 심각하게 들렸습니다. 어때, 지훈아? 서연이 물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검사 결과 네가 보낸 알약은 평범한 비타민이 아니었어. 여러 화학물질의 혼합물이야. 그중 하나가 시아노아 칼륨이야. 지훈이 그 화학물질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아주 적은 양이지만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신경계와 주요 장기를 서서히 손상시킬 거야. 증상은 자가 면역 질환이나 다른 희귀병과 비슷해. 이걸 조제한 사람은 아주 똑똑해. 뭘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야. 서연은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시아노아 칼륨. 매일 섭취했던 치명적인 독. 그녀는 지금쯤 죽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훈이 덧붙였습니다. 서연아, 넌 정말 운이 좋았어. 하루만 늦게 이걸 알아차렸다면 신경계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커. 이건 계획적인 살인 미수 사건이야. 그럼 정말로 날 죽이려 했던 거구나.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그래, 서연아, 당장 행동해야 해. 민준이에게 연락해. 돌아오라고 해. 지훈이 말했습니다. 아니, 지훈아. 아직은 안 돼. 민준이는 중요한 출장 중이야. 그를 당황하게 하고 싶지 않아. 일을 마치게도 이건 나 혼자 맞설 거야. 영상 증거랑 검사 결과도 있어. 내 계획대로 할 거야. 서연은 차갑고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은 침묵했습니다. 서연의 결심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들이 알게 해서는 안 돼. 이제 그 모든 영상 증거를 나한테 보내. 내가 사본을 만들어 둘게. 그리고 그들이 주는 약은 절대 먹지 마. 먹는 척만 해. 네가 산 비타민을 대신 사용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어. 그날 오후 김 여사는 서연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안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우유 한 잔과 알약을 가져왔습니다. 얘야, 이거 마시고 빨리 낫자. 서연은 잔과 알약을 받았습니다. 또 그 알약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알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김 여사가 쟁반을 내려놓으러 돌아섰을 때 서연은 재빨리 손바닥 뒤에 숨겨둔 비타민으로 알약을 바꿨습니다. 독약 알약은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 후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우유를 마셨습니다. 아이고, 잘 마셨구나. 다행이다.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푹 자렴, 얘야. 난 잠시 나갔다 올게. 김 여사가 나간 후 서연은 일어나 쓰레기통에서 독약 알약을 꺼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며 방 구석구석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 독약 알약을 작은 봉지에 넣어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이제 복수를 실행할 적절한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서연은 이불 밑에서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거실에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죽과 우유 한 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온 김 여사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이번에는 김 여사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이마에 약간의 주름이 있었고 미소는 어제만큼 넓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김 여사가 초조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이 아픈 지 4일이 지났고 상태는 악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마신 멀티비타민 덕분이었습니다. 자, 얘야, 죽 먹어. 보아하니 더 생기가 도는구나.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속이 더 편해졌어요.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죽 때문인가 봐요. 김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쟁반을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방문이 닫힌 것을 확인한 후 서연은 김 여사가 준 독약 알약을 즉시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비타민 알약을 삼킨 후 다시 침대에 누워 기다렸습니다. 오늘 밤 그녀는 그들을 낚을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김 여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배고파요. 죽 남은 거 있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응, 부엌에 아직 있어. 데워줄게. 서연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김 여사는 죽을 데울 것이고 그 기회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얻을 틈이 될 것이었습니다. 밤 11시 서연은 부엌에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휴대폰의 카메라 앱을 열었습니다. 김 여사가 죽을 데우면서 미나와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나야, 무섭다. 서연이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 내가 준 약을 다 먹지 않는 것 같아. 김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나는 전화기 저편에서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에이, 어머님. 그럴 리 없어요. 서연 언니는 멍청하고 순진해요. 어머님이 너무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그냥 척하는 거예요. 내버려둬요. 곧 마비되고 죽어갈 거예요. 그건 그 교수님이 다 알아서 했을 거예요. 서연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또 누가 연루된 거지? 마비라니. 왜 먼저 마비되어야 하는 거니, 미나야? 난 바로 죽을 줄 알았는데.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왜 그러세요? 바로 죽으면 경찰이 바로 의심하잖아요. 희귀병으로 죽으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 원래 아팠으니까요. 이건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거예요. 우리가 그 교수님을 고용해서 독약을 만들었잖아요. 미나는 거만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어머님. 민준 오빠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자마자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연 언니를 위해 이 호화로운 집을 샀잖아요. 사업에만 신경 쓰고 시골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지도 않았고요.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아니에요. 어머님, 우리가 누가 힘이 있는지 보여줄 거예요. 그가 가진 모든 자산, 이 호화로운 집, 그리고 회사를 다 빼앗을 거예요. 하지만 회사는 어떻게 장악하지? 민준이가 원하지 않을 텐데. 김 여사가 여전히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바보같이 굴지 마세요. 민준 오빠는 정신적 지지가 필요할 거예요. 서연 언니가 죽고 나면 슬퍼하고 우울해하겠죠. 기댈 곳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어머님, 그때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돌봐주겠다고 말하는 거죠. 자산 관리도 도와주고요. 우리가 아는 변호사를 지정해서 상속을 처리하고 민준 오빠에게 모든 자산을 우리 이름으로 이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민준이 회사를 장악하게 되는 거니?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미나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내가 널 잘못 선택하지 않았어. 물론이죠, 어머님. 우리는 부자 가족이 될 거예요. 호화롭게 살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어요. 차, 보석, 비싼 옷들. 아, 정말 기대돼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환희에 차 있었습니다. 그 대화는 서연의 피를 끓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죽이려 할 뿐만 아니라 민준의 삶을 망치고 남편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질투와 탐욕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민준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서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갑자기 김 여사가 자신의 방으로 향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앱을 끄고 휴대폰을 베개 뒤에 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김 여사는 서연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 죽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얘야, 죽 데워왔어. 먹으렴. 보아하니 더 좋아졌구나. 다행이다. 서연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잘해주세요. 물론이지, 얘야. 내가 내 엄마잖니. 널 사랑한단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 여사와 미나의 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그들의 관심이 모두 연극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녀 앞에서 미소 지었지만 뒤에서는 잔인한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더 강해진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전화해서 김 여사와 미나의 대화 녹음 파일을 보냈습니다. 서연아, 이건 강력한 증거야. 내가 보관할게. 내 이메일 주소로도 백업용으로 보내놨어. 이제 조심해야 해. 그들이 알게 해서는 안 돼. 위험한 사람들이야. 지훈이 말했습니다. 알아, 지훈아. 조심할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싸울 거야. 그들이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거야. 서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슬비가 창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밖의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집 안에서는 이제 막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큰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만들 무언가를. 그녀는 단지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모이고 민준이 돌아올 때를. 서연은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약간 퀭했으며 머리는 정돈되지 않은 채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아픈 사람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훨씬 더 강해졌다고 느꼈지만 김 여사가 방심한 틈을 타 직접 준비한 영양가 있는 음식과 함께 복용한 멀티비타민이 그녀의 에너지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연기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남편 민준이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도착하면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침대로 돌아가 설득력 있는 자세로 누웠습니다. 이불을 턱까지 끌어당기고 눈을 감고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당황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여보, 나왔어. 민준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힘없이 누워있는 것을 보자 그의 지친 얼굴은 깊은 걱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떨어뜨리고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왜 이래? 어머님은 그냥 감기라고 하셨는데 왜 아직도 열이 안 내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오빠, 보고 싶었어. 그녀는 일부러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도, 여보. 너무 걱정했어. 거기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 빨리 돌아오고 싶었어. 민주는 서연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바로 그때 김 여사가 위선적인 얼굴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가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민준아, 돌아와서 다행이다. 나도 너무 걱정했어. 매일 돌봐주고 밥도 먹이고 약도 줬는데 왜 나아지지 않는지 모르겠구나. 민준은 감사에 찬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제 아내를 돌봐주셔서요. 어머니가 최고예요. 김 여사는 거짓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승리에 찬 눈빛으로 서연을 향했습니다. 마치 내 계획이 성공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그 시선을 마주했지만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분노를 숨긴 채 텅 빈 표정으로 응수했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서연이를 돌봐주셨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약을 다 먹었나요? 물론이지, 아들아. 매일 제 시간에 먹도록 확인했어. 근데 이상해. 벌써 나았어야 했는데. 아마 의사약이 안 맞나 봐.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주는 의문 가득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친 척했습니다. 연기를 망칠까봐 말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의사를 부르는 게 좋겠어요. 약국에서 파는 약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단골 의사 선생님께 지금 바로 전화할게요. 민준이 말하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김 여사의 얼굴이 당황으로 변했습니다. 안 돼, 민준아, 의사라니. 그 의사는 비싸잖아. 그리고 서연이는 그냥 감기야. 휴식이 필요할 뿐이야. 네가 여기 있으니 나을 거야. 어머니,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서연이의 건강 문제예요. 제 아내라고요. 어머니, 건강해야 해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지금 바로 의사에게 전화할 거예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김 여사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방을 나갔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체온, 맥박부터 눈, 목구멍까지 서연을 꼼꼼히 진찰했습니다. 검사 결과 환자분의 상태는 사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열도 내렸고 목염증도 없어요. 다만 매우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 보이네요. 의사가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선생님? 거의 5일 동안 아팠어요. 심지어 제 어머니가 매일 돌봐주셨는데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어요. 민준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뭔가 맞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무슨 약을 드셨나요? 민준은 침대 옆 탁자에 있는 약병들을 가져와 의사에게 건넸습니다. 의사는 알약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건 그냥 비타민, 파라세타몰, 그리고 일반 감기약이네요. 이 약들로는 환자 상태가 이미 좋아졌어야 합니다. 이상하네요. 서연은 민준을 바라보며 눈으로 신호를 보내려 애썼습니다. 민준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서연이 어머니 앞에서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게 평범한 감기가 아닐 수도 있을까요? 다른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은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민준 씨.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의심됩니다. 환자분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혈액 검사를 하고 내부 장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의사가 제안했습니다. 민준은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서연이를 병원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서연아, 괜찮을 거야. 방 밖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김 여사가 당황한 얼굴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안 돼, 민준아. 난 반대야.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내 아내를 거기로 데려갈 수 없어. 게다가 네가 여기 있으니 나을 거야. 내가 돌봐줄게. 어머니,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참았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의심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고, 민준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서연 옆에서 자며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포옹의 따뜻함을 느끼며 남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나 아는 게 있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야.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아,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 그건 다 그들의 계획이었어. 오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무서워. 오빠가 믿어주지 않을까봐.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믿을게. 넌 내 아내야. 널 믿을 거야.
민준이 서연을 안심시키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증거가 있어. 하지만 내일 오빠가 준비되면 말해줄게. 지금은 쉬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민준은 서연을 꼭 껴안으며 놓아주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내가 널 지켜줄게, 여보. 아무도 널 더 이상 다치게 할 수 없을 거야.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지만 서연과 민준의 방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민준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서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했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제 그는 아내를 껴안고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부탁했고 서연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김 여사가 그녀를 독살하려 했다는 증거.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가슴 아픈 비난이었습니다. 오빠, 이리 와봐.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베개 밑에서 작은 가방을 꺼내 USB 하나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둘 다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모든 증거야.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켜지고 김 여사와 미나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약을 독약으로 바꿨어. 민준은 숨을 참았습니다. 영상에는 미나와 김 여사가 탐욕에 가득 찬 웃음을 지으며 민준의 재산을 차지할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화는 길고 상세하며 잔인했습니다. 민준은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의 어머니가 아내의 죽음을 계획했는지, 어떻게 그의 여동생이 그것을 축하했는지. 민준의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슬퍼서 운 것이 아니라 엄청난 분노와 혐오감 때문에 울었습니다. 자신의 혈육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그는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지훈이 보낸 실험실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화학 물질의 이름들, 서서히 죽이기 위해 고안된 독,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 난 처음부터 이걸 알고 있었어. 아픈 척했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어. 독약은 비타민으로 바꿨어. 그들이 이기게 둘 수 없었어. 오빠, 서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주는 감탄과 후회가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나 없을 때 혼자서 이걸 다 왜 말 안 했어? 오빠를 당황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해외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거 알았어. 오빠가 올 거라는 건 알았지만 기다릴 수 없었어. 내가 뭔가 해야만 했어.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서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내 목숨을 구했어.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모든 걸 갚아줄게.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해.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 내가 다 준비했어. 오늘 우리 모든 친척들을 초대할 거야. 파티를 열 거야. 내 회복 축하 파티. 내가 초대장을 보냈고 다들 오기로 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연의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함께 맞서자, 여보, 같이. 그날 오후 서연과 민준의 집은 친척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환한 얼굴로 와서 서연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그녀의 회복을 축하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그들 모두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민주는 차가운 얼굴로 그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김 여사와 미나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느끼는 듯했습니다. 축하한다, 얘야. 내가 말했지. 민준이가 여기 있으면 나을 거라고. 김 여사가 서연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님. 어머님 덕분에 제가 나을 수 있었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김 여사는 그 비꼬는 말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미나는 서연을 껴안았습니다. 나도 기뻐, 언니. 내가 어머니께 말했어. 언니는 꼭 나을 거라고. 서연은 비웃었습니다. 물론이지. 그리고 너와 어머님이 이 파티의 매 순간을 즐기게 해줄게. 파티가 시작되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음식이 차려지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민준과 서연 그리고 침울한 얼굴로 온 김 여사의 남편을 제외하고는
그들 모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주는 준비된 작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축하의 날입니다. 제 아내 서연의 회복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여사와 미나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은 계속했습니다. 서연이를 돌봐주신 제 어머니 김 여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서연이가 나을 수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여사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의기양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민준은 서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의 버튼 하나를 눌렀습니다. 갑자기 무대 뒤에 대형 프로젝터 화면이 켜졌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에 김 여사와 미나의 자백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에 찬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의 약을 독약으로 바꿨어. 우리가 이 모든 자산과 호화로운 집을 차지할 거야. 우린 부자가 될 거야. 미나야. 그 목소리들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 여사와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민준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던 김 여사의 남편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럴 리가 없어요. 친척 중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가짜야. 김 여사가 히스테리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이가 이 모든 걸 조작한 거야. 민주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어머니, 이건 증거입니다. 어머니와 제 동생이 저를 독살하려 했다는 증거. 제 아내 서연이를 독살했어요. 서연이가 죽어서 저희 모든 재산을 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민주는 지훈의 실험실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알약은 독이었습니다. 제 아내를 죽이기 위해 고안된 독. 그리고 그녀는 해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김 여사와 미나는 침묵했습니다. 공포의 눈물이 그들의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 여사의 남편은 실망 가득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김 여사와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는 너무했어. 우리 삶을 망쳤어. 그리고 이제 너희가 대가를 치를 차례야. 김 여사와 미나의 히스테리한 비명소리가 여전히 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 여사는 아버지의 소나기 안에서 발버둥치며 저항하려 했습니다. 반면 미나는 소파 뒤에 숨어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민준과 서연을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민준은 실망 가득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모든 게 명백해졌어요. 녹화 영상, 실험실 보고서, 모든 증거가 있어요. 어머니와 미나는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이건 다 모함이야. 이 여자를 믿으면 안 돼. 김 여사가 서연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 애가 널 세뇌시켰어. 이 모든 걸 계획한 거야. 내 엄마를 믿어야지. 미나도 거들었습니다. 오빠, 우리한테 이럴 수 없어. 우린 가족이잖아, 오빠. 우리가 함께 겪은 모든 걸 기억해. 오빠는 우리를 경찰에 넘길 수 없어.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모든 거짓말과 연극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는 곁에 차분한 얼굴로 서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서연의 눈에서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어머니. 제가 모든 것을 봤어요. 모든 것을 들었어요. 어머니와 미나는
제 아내를 죽이려 했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어요. 당신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분노를 참으며 떨렸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당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준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아. 응, 우리 여기 있어. 내 도움이 필요해.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 한 대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안으로 들어와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준 씨.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김 여사와 미나는 즉시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체포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발요, 경찰 아저씨, 이건 다 오해예요. 저는 무죄예요. 김 여사가 히스테리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서연이가 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미나는 울면서 민준에게 애원했습니다. 오빠, 제발 도와줘. 저들을 잡아가게 두지 마. 민준은 텅 빈 눈으로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생에 대한 연민을 잃었습니다. 너희는 너무했어. 우리 삶을 망쳤어. 이제 너희가 대가를 치를 차례야. 경찰은 김 여사와 미나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 여사와 미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울고 용서를 빌고 민준에게 애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김 여사와 미나가 경찰차에 태워진 후 거실의 분위기는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 여사처럼 가까운 가족이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김 여사의 남편이 민준과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아비가 미안하다. 김 여사와 미나가 이렇게 사악할 줄은 몰랐다. 믿을 수가 없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은 잘못 없으세요. 이건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내일 경찰서에 오셔도 돼요. 그 후 하객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감정을 안고 집을 떠났습니다.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으며 본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후 민준과 서연은 소파에 앉아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일어난 모든 일을 아직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어머니가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 괜찮아? 서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여보. 나 믿을 수가 없어. 왜 어머니가 그렇게 사악할 수 있지? 내가 뭘 잘못했지? 오빠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도 아니야. 이건 다 그들이 탐욕스러워서 그래. 그들은 돈과 재산만 생각했어. 양심이 없었어. 서연이 민준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함께 이겨낼 거야. 오빠.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연이 자신에게 전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누구도 다시는 그녀를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민준과 서연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다리고 있던 지훈을 만났습니다. 지훈은 그들을 김 여사와 미나가 기다리고 있는 신문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은 부어 있었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제발, 얘들아, 엄마는 결백해. 엄마는 안 그랬어. 김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어머니, 우린 증거가 있어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훈은 그들이 가진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녹화 영상, 실험실 보고서,
그리고 증인들의 모든 증언. 김 여사와 미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울고 용서를 빌고 석방해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서연을 위한 정의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냥 빠져나가게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 격동의 밤으로부터 이틀이 지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수년간 쌓아온 거짓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밤. 민준과 서연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고요함이 아니라 평화로 가득 찬 고요함이었습니다. 김 여사와 미나는 이제 재판을 기다리며 철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민준과 서연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릎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탐정이자 변호사인 지훈이 그들 앞에 앉아 설명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퍼졌어, 민준아. 이 사건은 모든 곳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어. 모두가 충격에 빠졌지. 어떻게 어머니와 딸이 재산을 위해 며느리와 시누이를 살해하려 계획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이야. 지훈이 김 여사와 미나의 얼굴이 나온 몇 개의 온라인 뉴스 기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초췌해 보이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픔과 분노의 감정이 가슴속에서 뒤섞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감수해야 해. 지훈아, 나는 그들이 법에 따라 처리되기를 원해. 어떤 관용도 없이. 물론이지. 우리는 그들을 살인 미수 및 범죄 공모 혐의로 기소할 거야.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 즉 녹화 영상, 법의학 보고서, 그리고 너와 서연이의 증언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매우 강력해.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미나가 녹음에서 언급한 교수님을 찾아냈어. 그는 위험물질 판매에 연루되어 해고된 전직 화학과 교수였어. 그는 모든 범행을 자백했고 핵심 증인이 되었어. 서연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진 건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완벽하게 갖춰졌어, 서연아.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폭로됐어. 더 이상 거짓말할 틈이 없어. 지훈이 자랑스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철창 뒤에서 김 여사와 미나는 매우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감방에 수감되었지만 이제 그들의 관계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미나야. 내 미친 생각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기 없었을 거야. 김 여사가 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내 잘못이라고요? 어머니가 동의했잖아요. 어머니가 약을 가져갔고 서연이 음식에 넣었어요. 그 집에서 호화롭게 살 상상을 하며 가장 신났던 건 어머니였어요. 미나가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탐욕스러웠어요. 이건 다 어머니 잘못이에요. 그들은 서로를 탓하고 욕하며 함께 세웠던 모든 계획과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 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서로에게 떠넘기는 두 명의 패배자였습니다. 그들의 비명소리는 다른 감방까지 들렸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냉소적인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누구보다 높게 여겼던 그들은 이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김 여사와 미나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친척들이 그들의 행동에 진절머리가 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 여사의 남편은 심지어 그들을 면회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딸의 행동에 부끄럽고 실망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과 서연은 그들을 면회하기 위해 경찰서에 왔습니다. 그들은 철창 앞에 서서 매우 비참해 보이는 김 여사와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릴 비웃으러 왔니?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어머니를 보러 왔어요. 괜찮으신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에는 약간의 동정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동정 따위 필요 없어. 우린 결백해. 넌 내 엄마를 믿어야 해, 민준아. 우리를 여기서 꺼내줘.
김 여사가 철창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충분해요, 어머니.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도 속일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친척들도 다 알고 언론도 다 알아요. 이제 당신들은 당신들 행동의 결과를 마주해야 해요.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미나가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오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랐어요. 그냥 따라했을 뿐이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녀가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네가 뭘 했는지 몰랐다고? 넌 내 살인을 계획했어. 영상에서 웃었잖아. 내가 죽기를 바랐잖아.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미나야. 모든 것이 무너졌어. 민주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여보. 여기서 할 일은 끝났어.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들은 이제 히스테리하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김 여사와 미나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수년간 쌓아온 거짓말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해처럼 느껴진 한 달이었습니다. 예전에 따뜻했던 집은 이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쓰라린 기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그곳에서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민준이 소유한 작은 아파트에서 더 자주 머물며 겪었던 악몽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다려온 날이었습니다. 첫 재판일. 김 여사와 미나가 정의를 마주할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민준과 서연은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파멸에 대한 애도를 상징하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서연의 손을 굳게 잡고 힘을 주었습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언론이 모든 구석을 채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그들을 향했습니다. 반대편에는 김 여사와 미나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위고 창백하며 초췌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범죄를 계획하며 웃던 거만한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벌을 기다리는 두려움에 떠는 두 명의 패배자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고 단호하게 방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계획적 살인 미수 및 범죄 공모. 최고형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김 여사와 미나는 그 말을 듣고 떨었습니다. 김 여사의 남편이 고용한 그들의 변호사가 변호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오해이며 그의 의뢰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민준과 서연의 변호사인 지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김 여사와 미나의 대화가 담긴 녹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이 내뱉은 모든 잔인한 말, 그들이 터뜨린 모든 웃음소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훈이 법의학 보고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제 의뢰인에게 준 알약에는 피해자를 서서히 죽이기 위해 고안된 치명적인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해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계획된 살인입니다. 김 여사와 미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증거가 진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김 여사가 쉬어빠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잘못이라고요? 우리가 부자가 될 거라고 말한 건 어머니잖아요. 탐욕스러웠던 건 어머니예요. 미나가 맞받아쳤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판사가 그들을 진정시켰지만 그들은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탐욕 위에 세워진 관계의 쓰라린 아이러니였습니다. 모든 증인과 증거가 제시된 후
판사는 판결을 고려할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여사와 미나는 더욱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와 증언을 고려한 후 피고인 김 여사와 미나가 계획적 살인 미수 및 범죄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고 서연을 껴안았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마침내 정의가 찾아왔습니다.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해 우리는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 미나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김 여사와 미나는 히스테리하게 소리치며 저항하고 용서를 빌고 민준에게 애원했습니다. 민준아, 아들아, 제발. 엄마는 감옥 가기 싫어. 김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오빠, 도와줘. 나 여기 있을 수 없어.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텅 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들의 행동에 대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법정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그들 삶의 한 장의 끝이고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어머니를 면회하기 위해 교도소에 갔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김 여사 앞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후회해. 제발 용서해다오. 민주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일어난 모든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내를 죽이려 했던 것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했어요.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럼 엄마를 풀어주지 않을 거니?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눈은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어머니는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처벌을 받으셔야 해요. 풀어드릴 수 없어요. 민주는 일어섰습니다. 또 올게요, 어머니.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민주는 이제 흐느껴 울 수밖에 없는 어머니를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호해야 했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그 밤으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치유와 성장,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가득 찬 2년이었습니다. 범죄의 말없는 증인이었던 호화로운 집은 팔렸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화로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더 소박한 새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새 집은 작은 정원으로 둘러싸인 미니멀한 주택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화려함도 예전에 자랑했던 값비싼 물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벽은 그들의 사진, 그들의 웃음으로 장식되었고 모든 구석은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회복한 서연은 더 이상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쓰라린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새희망이라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정 내 폭력, 사기, 배신의 피해자가 된 여성들을 돕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여성들이 다시 일어서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신적 지원, 법률 지원, 기술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어느 날 재단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서연은 민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오늘 시장님이 당신 재단 개관식에 오셨어. 당신이 자랑스러워. 민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행복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쓰라린 경험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돈을 생각하지 않았고 재산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이 미소 짓는 것을 보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도록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김 여사와 미나는 이제 매우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창 뒤에서 선고받은 형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에 웃던 거만한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퀭했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후회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후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교도소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서연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아름답고 우아하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재단 개관식에서 환한 얼굴로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와 저는 저희를 해친 사람들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희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또한 삶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삶이 매우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항상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고통 속에서 힘을 찾을 수 있고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서연의 얼굴을 보며 김 여사와 미나는 질투, 분노,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약하다고 생각했던 서연이 이제 영웅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죽이려 했던 서연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희망의 상징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봐, 행복해하잖아. 성공했어. 우리가 그 재산을 빼앗으려 했는데. 미나가 텔레비전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바보였어, 미나야. 우리가 바보였어. 김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바보였어.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그들은 더 이상 분노와 후회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울고 자신을 욕하며 자신들이 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유, 재산, 행복. 그들은 이제 평생의 후회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삶의 거울입니다. 부와 행복은 우리가 가진 재산의 양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사랑, 평화, 평온의 양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탐욕과 질투는 자신을 파괴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용서하고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서연, 민준, 김 여사, 그리고 미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